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갑상선 암입니다. 네. 갑상선에 생기는 암인데요. 다른 암과 달리 매우 천천히 자라는 성질이 있어서 예후가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성에서 4배 정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천천히 자라긴 해도 일부 환자에서는 재발하면서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망 확률은 한 1% 내지 2% 정도 됩니다. 예후가 매우 좋은 암이지만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후가 좋아서 다들 착한 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완치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증을 남기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자세히 살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갑상선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갑상선은 목 아래쪽 가운데에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갑상선에는 갑상선 암 말고 또 어떤 질환이 더 생길 수 네, 있습니까? 갑상선에 생기는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능 이상입니다. 네. 기능 이상이라고 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네. 저하된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라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표적으로 피곤하고 몸이 붓고 살이 찌고 체중이 늘고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네네.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르고요. 그 경우에도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살이 빠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하신 갑상선 암을 포함한 갑상선 결절인데요. 갑상선에 생기는 혹을 네. 특별히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갑상선 결절의 약 5% 정도가 갑상선 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결절은 양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양성 네.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양성이었던 결절이 혹시 악성으로 뭐 변화하거나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암이 아니었다가 암이 되는 게 알려져 있진 않고요. 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갑상선 결절이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검사가 세포 검사라고 있는데요. 네. 그 세포 검사가 방법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약 98%의 정확도라고 해서 한 2% 정도는 오차 내지 오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검사에서 양성이었는데 이번 검사에서 암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세포 검사에서 양성 결절을 하더라도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재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수술을 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절제를 하게 되는군요. 진단적 절제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갑상선 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네.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알려져 있는 것이 방사선 조사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CT나 이런 정도의 방사선이 아니라 네. 어릴 때 목이나 얼굴에 이제 두경밤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에 어릴 때 암이 생기면 방사선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갑상선 암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원자 핵폭탄이라든지 원자 발전소 사고 이런 것들이 갑상선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전력이라든지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것도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까? 예, 갑상선 암 중에 가장 흔한 유두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되지는 않지만 가족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드문 암으로 갑상선 수질암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정 부분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수질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자손에게 그런 소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갑상선 암이 성별로 보면 여성 환자가 좀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도 좀 있을까요? 여성에서 4배 정도 흔하게 네네.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갑상선 암의 환자 수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다라고는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뭐 레지던트 할 때 네네.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명 정도 어. 1년에 진단되었는데요. 건강검진이 활발해진 2000년쯤부터 갑상선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13년 이때쯤에는 약 4만 5천 명까지 진단되고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그 즈음에 갑상선암 과잉 진단, 과잉 치료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요즘은 이제 검진하는 비율도 줄어들고 뭔가 이상이 발견되어도 진단 검사를 하거나 수술까지 가려고 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줄어서 최근에는 2만 5천 명 수준에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자 수가 급격히 는 게 발생률이 아니고 발견률이 늘었다고 네, 그렇다고 하면 할 수 되겠군요. 있는데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 발병률도 조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통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증상을 느꼈기 때문에 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건데 갑상선 암은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뭐 갑상선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갑상선암 환자분들은 건강검진을 하다가 갑상선암을 발견해서 네. 진단되게 되고요. 네. 뭐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갑상선암이 좀 진행을 하면 갑상선 안쪽에 우리 목소리를 내게 하는 성대신경이 지나가거든요. 네. 그 성대신경을 침범을 하면 목소리가 변하고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이 많이 커지면 목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어서 발견되기도 하고 또 안쪽으로 침범을 하면 숨길, 기도나 식도를 침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진단될 수도 있는데 기도나 식도 침범은 아주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갑상선암을 진단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떤 증상들이 좀 느껴지거나 만져지거나 하면 좀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까? 네, 뭐 갑상선암도 다른 암처럼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은 별로 없는데요. 갑상선암 위치가 안쪽에 있으면서 진행을 하면 우리 목소리를 내게 하는 성대신경이 갑상선 안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갑자기 목소리가 나빠지게 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해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암이 크기가 커지면 목에서 만져지는 혹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드물지만 이제 암이 진행하면 숨길이나 식도를 침범할 수 있고 그러면 숨 쉬는 게 나빠진다든지 먹는 게 나빠지든지 이제 그런 증상으로 발견할 수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성대 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성대 신경이라고 해서 네. 목소리를 내게 하는 신경이 갑상선 안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암이 침범하면 성대 마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성대 마비가 생기면 목소리가 변하는데 그 목소리가 변한다고 해서 다 성대 마비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그건 드물고요. 목소리 변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감기 때나 뭐 후두염 때 뭐 성대 결절이라든지 그렇죠. 뭐 성대 폴립 이런 것들이 훨씬 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변화가 생기면 유능과 가셔가지고 후두 내시경이라고 하는 간단한 검사로 성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만약에 성대 마비가 있다. 그러면 이게 혹시 갑상선암하고 관련되지 않는지 초음파를 하게 되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성대 마비가 있을 때 갑상선암의 비율이 높은데 남자분들은 폐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변화가 있는데 후두 내시경에 마비가 발견이 되면 갑상선암이나 폐암 같은 암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진단 받을 때는 어떤 검사들이 주로 이루어질까요? 갑상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을 검사를 해서 네. 갑상선의 혹, 아까 네. 말씀드린 갑상선 결절이 있으면 이게 암의 의심이 얼마나 되는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위치가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네네. 그 다음 단계 검사가 세포 검사라고 합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조직 검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포 검사라고 하고요. 가는 바늘로 찔러서 세포를 빼내서
세포 모양을 보고 이게 암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결절을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냥 관찰해야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갑상선 암이 자꾸 착한 암이다라고 하니까 암이어도 이게 착하구나, 괜찮구나,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정말 그래도 되는지 만약에 오해라면 좀 풀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갑상선암이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좋고 착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렇지만 갑상선암 중에 일부는 역형성 암이라고 부르는 암이 있는데요. 그 경우는 원래는 착한 암이었다가 어느 순간 성질이 바뀌면서 갑자기 빨리 자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1년에 그런 역형성 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은 매우 적은 편이긴 합니다. 네. 전체로 치면 한 25,000명 중에 약 100명 정도가 역형성 암으로 진단되거든요. 매우 드물긴 하지만 방치하고 있다 보면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암이라는 점, 그렇죠. 네, 너무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는 점 네,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갑상선 암이면 이게 무조건 수술로 갑상선을 다 절제를 해야 한다라고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암은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가장 조기이고 치료도 잘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갑상선암을 발견하면 예전에는 모두 수술을 했는데 환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0년대에는 3,000명에서 2010년대에는 3만 명, 4만 명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1년에 사망하는 환자 숫자는 300명, 400명 정도 수준으로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이 발견해서 많이 수술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꼭 치료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환자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환자한테서 이게 관찰해도 되는지 내버려도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 해도 뭐 상관없다, 이런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게 일본에서 2,000명 이상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관찰한 연구가 201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 연구에 하면 1cm가 안 되는 암이고 전이 소견이 없었을 때 네. 10년 넘게 관찰을 했더니 갑자기 나빠지는 환자는 없더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네. 나이가 젊을수록 좀 진행되는 분들이 비율이 높고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진행되는 비율이 낮다. 뭐 그런 관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1cm 안 되는 작은 암이면서 위치가 나쁘지 않고 전이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당분간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켜본다는 의미는 이 암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 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네.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안 좋은 암인지를 추적하면서 지켜본다는 의미이고요.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관찰을 좀 더 해보자라는 네, 의미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갑상선 암은 치료법이 일단은 수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고요. 네. 수술 이후에 이 암이 좀 심각하다. 네. 그러면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네네네. 이런 걸 하듯이 네네. 갑상선 암에서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치료를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술이 지금 갑상선을 절제하는 떼내는 수술인 거잖아요. 네. 수술 방법도 좀 부탁드릴까요? 갑상선 암을 수술할 때는 네네. 그 암 덩어리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진 않고요. 네. 갑상선이 두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절반 한쪽 덩어리만 제거할 건지 모두 제거할 건지 보통은 암이 생기면 한쪽 부위에 생기거든요. 근데도 한쪽만 제거할지 양쪽을 제거할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암이 좀 심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것을 해야 되는 암이면 네. 정상 갑상선이 남아 있을 때는 그 치료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암이 좀 심각해서 요오드 치료,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갑상선을 모두 떼야지만 그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는 않다. 현재는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니까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것만 제거하고 지켜보겠다. 그러면 절반만 제거하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필요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이 부위가 갑상선이라는 네. 부위가. 근데 그렇게 절제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인데요. 네네. 갑상선을 모두 떼게 되면 모든 환자에서 네.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걸로 보충을 아. 해야죠. 호르몬제라고 하는 네. 약으로 보충을 하는 거고요. 갑상선을 절반만 제거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절반의 갑상선이 수술 전보다 2배만큼의 일을 잘하면 아. 약을 보충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예, 괜찮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85%고요. 네네. 100명 수술하면 15명은 그 시점부터 이제 약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 떼면 꼭 약물 복용으로 호르몬을 보충을 그렇습니다. 해야 하지만 좀 일부 남아있다면 지켜봐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켜보다가 기능 저하, 이제 호르몬이 모자라면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수술 후에 어떤 환자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갑상선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어서 네네. 환자분이 특별히 주의하실 건 없고요. 수술하는 의사는 굉장히 주의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갑상선 수술, 암 수술을 하면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목소리 변화이거든요. 네네네. 목소리 변화는 목소리 변화를 느꼈을 때 빨리 치료하면 빨리 치료할수록 그 치료 결과가 좋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 후에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네,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작은 병원에서 갑상선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암이 심각할수록 저희 같이 이제 전문의가 수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작은 병원이 네네.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작은 병원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와서 믿고 수술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은 예후가 매우 좋은 암이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데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거에 대해서는 암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지내시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건강에 대해서 한번 내가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알람 정도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도록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착한 암으로 알려진 갑상선 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암은 암이구나. 너무 방관하시고 방치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남기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